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5강 다섯 번째 시간이죠.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볼 거는 일제치하 저항성의 발로 해가지고, 이제 저항, 이제 일제치하라는, 특수성이죠. 역사 안에서의 특수성.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된 후에 식민 지배 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민 지배 체제 하에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당대에 조선의 어떠한 그 핵심 지배 세력이었던 양반 계급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권력이 공백 상태가 놓여 버리게 됐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게 민족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타도의 대상으로서 일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저항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야기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은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프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문학. 프로문학은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카프라는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문학의 형태죠. 그래서 이 프로문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떠한 이를테면 나프라든지 러프 그러니까 러시아의 프로문학이 러프고 일본의 프로문학 문학이 나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카프 한국의 프로문학은 조금 궤를 달리하죠. 어, 이 사상이라는 것,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차용해 가지고 어떠한 목적 문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러니까 어떠한 독립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독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이용되게 되는 게 다른 나라의 프로 문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저항의 한 방식으로서 프로 문학을 들여와 가지고 그 프로 문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군의 사람들이 이제 이 카프라는 문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목적 문학, 프로 문학이라는 목적 문학을 추구해 나가면서 한 시대의 어떠한 커다란 주축 세력으로서 문단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프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항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저항 시인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적 시인 3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시를 통해서 드러냈던 저항의 방식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 그 저항 시인 3명의 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저항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문과 한용운과 윤동주. 그래서 적극적 저항을 했던 시문과 적극적 저항은 아니었지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범주 안에서의 에, 저항성을 시적으로 드러냈던 한용운. 그 다음에 소극적 저항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이 스스로의 참회를 통해 가지고 저항성 시대에 대한 저항을 드러냈던 또 다른 시인이었던 윤동주 이런 3명의 시인들의 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일생과 그 다음에 이 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력에 항거하고 맞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거하고 맞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곱씹어 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윤동주의 유튜브 그 링크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제 그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서 윤동주에 관한 다큐거든요. 다큐. 근데 윤동주라는 시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살아생전에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살아생전에 시집이 없죠. 그래서 유고 시집 한 곡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단사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서설이 길었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프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 프로문학 하면 이제 막스죠. 막스죠. 사상으로서의 막스, 이데올로기로서의 막스죠. 그래서 정치적 운동의 한 형식으로서 막스주의를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 식민치하에서 문학 운동만이 합법적으로 정치 운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하에서 문학 운동만이 합법적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라는 비합법적 정치 운동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그 이제 이 프로문학이라는 것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목적문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적문학이라는 게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목적이 있다. 그럼 어떤 목적이냐? 프로레타리아. 자, 여러분,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라는 계급이 있죠. 그러면 이 부르주아의 탄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르주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근대 시민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중세가 끝이 나면서 근대라는 게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근대라는 것의 중심 세력은 근대 시민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민 계급들이 주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근대 시민 계급들의 주 직업은 바로 뭡니까?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상업을 했던 상공업이죠. 상공업을 했던 자본가 계급들이었죠. 그래서 상공업을 했던 그 자본가 계급들이기 때문에 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의 중심에 서 있던 계층이 바로 근대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죠. 그런데 이러한 부르주아가 어떤 근대 자본주의라는 것을 태동시켜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그 과거에 중세라는 것은 지주 계급과 소장농 계급이었죠.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지주 계급이 소장농 계급의 어떠한 그러니까 영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주, 성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를 일반 농민들에게 소작을 줘가지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서 그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결국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 그 농업 중심의 사회가 상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근대 산업혁명이란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의 시작이 뭐냐 그랬을 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럼 왜 근대의 시작을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근원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근대를 이끌었던 중심 세력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중세에 있어서의 권력 계급이라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급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작이 있었죠. 귀족 계급 오작. 그래서 뭐 우리가 공작, 후작, 남작, 자작, 백작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오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작의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자기를 부여받은 기사 계급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왕정 체제가 유지되어 왔었죠. 그런데 그게 근대라는 어떠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귀족 계급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귀족 계급으로 대표되던 지배 권력들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부르주아라는 근대 시민 계급으로 이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 계급들이 이런 거죠.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근대라는 것이 결국 그 중세의 중심이었던 것은 교황이었거든요. 중세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신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라는 것은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대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세라는 것은 신본, 그러니까 신이 근본이었던 시대인 거고, 근대라는 것은 인본,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는 르네상스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 자아라는 게 무엇이냐? 근대적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대라는 것이 태동하게 된 가장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프랑스 대혁명 아닙니까?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부르주아 계급들이 당을 결성해 가지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 어디서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무기 구매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시민 계급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제공해 주고 니들에게 계급을 타파시켜 주겠다. 일반 민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그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과 뭐 천민 계급이라는 그런 계급 사회 자체를 타파해 버리자. 그게 근대의 출발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아의 각성,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 우리 근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집단에서 어느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집단은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게 될 것이고 그 방법들에 의해서 민중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형성된 계급이 바로 뭡니까? 부르주아와 플롤레타리아라는 계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주 계급과 플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그 노동자 계급이 우선인 사회인 것이고 그 노동자 계급이 평등하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던 게 막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막스가 이제 그러니까 자본론이라는 것을 책을 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때 막스와 엥겔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본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또 있죠. 이 사회주의와는 또 다르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막스의 어떤 그 사회주의 사상을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되죠.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태동을 시켜 놓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사상으로서의 막스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 치하에서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막스주의 하면은 막스 이꼬르 공산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막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공산주의는 아니죠.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운동으로서의 그 사회주의 사상을 한국 안에 어떠한 지식인 계급들이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 문학이라는 것으로서 정치 운동을 병행했던 그러한 문학의 형태 그게 이제 이 당시 한국적인 어떠한 프로문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정치적 대응물로서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족주의 문학론 대 계급주의 문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분화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민족주의 문학론과 계급주의 문학론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떠한 이 현 상황 하에서의 정치 체제 안에서 보면 민족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그룹들은 주로 우파 계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계급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그룹들은 좌파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이제 보수에 가까웠고 계급주의는 이제 진보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문학론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제 뭐 이제 이광수를 비롯해서 이광수로 이제 대표되는 그 이광수라든지 염상섭이라든지 김동인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쭉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작가군들이라면 거기에 비해서 계급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작가군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카프를 결성해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주의 문학론이 1920년도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 문학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그러니까 계급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문학론이 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9세대의 어떠한 그 기득권 문학 세력이었던 것에 비해 계급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작가군들을 보면 신진 문학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그것은 결국은 독립의 한 수단으로서 프로문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문학을 통해 조선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초에 그러니까 프로문학을 배워왔던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 프로문학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문학의 경우는 그러니까 나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프가 아니냐 뭐 그러니까 왜 이 일본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재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재팬보다 니폰을 좋아하거든요. 니폰. 그 니폰의 N을 까가지고 따와가지고 나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나프의 경우 천황제 중심의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 한국 프로문학은 일제치하의 어떤 민족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독립의 수단으로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프와는 조금 다르죠. 결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어, 천황제를 보면 천황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중세 유럽 아니 중세 몽건 체제 아닙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내자는 게 일본 프로문학이었다면 한국 프로문학은 일제 치하라는 또 다른 타도의 대상으로서 식민 지배 세력이 있었죠. 그들에게서 우리는 독립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독립의 한 방법으로서 프로문학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일본 프로문학과 차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문학은 염군사와 파스큘라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문학 단체죠. 그래서 이 염군사는 1922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들 뭐 이적효, 이효, 김용파, 김득수, 최승일, 심대섭, 김용팔, 송영 등이 조직한 프로문학 단체죠. 그래서 강령은 해방문학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출발이 됐던 거고요. 1923년에는 이제 파스큘라라는 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영희, 안석영, 김영원, 이익상, 김팔봉, 김복진, 연학년 등의 이름 머리자를 따서 만든 단체죠. 파스큘라이기 때문에 파의 박영희의 P, 그 다음에 안석영의 A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 그 대표적 사람들의 앞에 이름 서두 글자를 따가지고 파스큘라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어, 그래서 염군사에 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이 들어본 인물들 뭐 박영희라든지 김팔봉, 김복진, 연학년 이런 그 보다 이제 그러니까 염군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인물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프로문학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이제 1925년에 카프를 결성하게 되죠. 이 카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염군사와 파스큘라가 어, 서로 이제 주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염군사와 파스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활동을 뭐 활발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젊은 문인들이 모여서 우리 저기 뭐지 이 세상을 이제 독립이라는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염군사의 강령을 한번 보죠. 해방 문학이죠. 해방이라는 어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단체 모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제치하라는 비극적 시대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고 젊은 문학도들이 무언가 문학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창작에도 그 방향 쪽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민중들을 각성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에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파스큘라와 염군사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고민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이제 이 두 단체의 주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카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이제 제1차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명칭을 일반화하여 사용했고 1935년에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이 25년부터 35년까지가 어떠한 그 카프의 주 활동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왜 우리가 이제 한국 문단사에 있어서 카프를 주목해야 하느냐 했을 때 이 조직 구성원들이 당시 그러니까 1925년에서 35년 그 당대의 주요 그러니까 문학판이라고 하면 문학의 장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문학장 안에서의 중심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왔듯이 박영희, 김팔봉, 이호, 김영팔, 이익상, 박용대, 이적효, 이상화, 김원, 김복진, 안석영, 송영, 최승일, 심대섭, 조명희, 이기영, 박파량, 김양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우리 한국 문단 그러니까 일제치하의 문단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초기 출발할 때 이랬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카프가 1, 2차 방향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임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임화에 의해서 이 카프라는 문학 단체 자체가 가장 활발한 시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1, 2차 방향 전환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의 제시라든지 그다음에 목적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비로소 이제 이 카프가 등장을 하면서 비평이라는 것이 과학 비평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떠한 그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인상 비평이었습니다. 인상 비평. 인상 비평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작품을 봤더니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떻더라, 인상이 어떻더라 그런 정도의 비평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프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어떠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법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역사주의 비평 방법도 일종의 과학적인 거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그 시라든지 소설을 창작했던 그 당대의 시대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 가지고 왜 그러한 작품을 써냈는지를 작품 어휘들 시면 시어 혹은 소설의 소설 어들을 갖다가 분석해 놓음으로써
그와 같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 자체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방법이 이제 과학적 비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역사주의 비평이라든지 구조주의, 형식주의, 그다음에 뭐 수용미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과학적 비평 방법이거든요. 그런 그 과학적 비평 방법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은 여기고 있지만, 한국 문단사에 있어서 과학적 비평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 카프 구성원들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고 나서 야, 이 작품의 인상은 어때라는 정도의 인상 비평이 주를 이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카프라는 문학 단체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문학 중심이었지만 미술부, 연극부 등도 조직의 구성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모든 단체의 구성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심은 문학이었죠. 그 중심은 문학이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는 이제 두 번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1차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1927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치가 분명해졌다는 것은 이제 카프라는 문학 단체의 이름을 갖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호 개방과 더불어서 조직 확대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거죠. 자연 발생적 단계라는 것은 그 전에는 문학을 좋아하는 프로문학에 심취되어 있었던 젊은 문인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카프를 결성해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 27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제 1차 방향 전환을 하면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제3전선을 들고 나온 동경 유학생 출신의 조중곤, 그다음에 김두yon, 한석, 홍여민, 이북만 등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관지인 예술운동을 간행하면서 강령으로서 카프의 노선을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 단계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부르주아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민족 단일단체, 신간회의 호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술은 정치투쟁의 무기라는 점을 명시하게 되는 거죠. 그 강령 안에.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명확히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7년의 제1차 카프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런 정도였다면 제1차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카프야. 자 우리는 이제 활동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목표의식은 뭐야? 우리는 예술이라는 것은 정치투쟁의 무기야. 이걸 명확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 단일단체는 신간회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를 내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1차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제2차 방향 전환과 해산했을 때 이 결국 신간의 해체가, 그러니까 민족의 유일한 단체로 신간회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해체돼 버리거든요. 그 해체돼 버리는 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31년에 볼셰비키즘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데올로기에 기울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과거가 어떠한 민족의 어떠한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목적문학을 추구했었다면 2차 방향 전환에서는 볼세비즘, 그러니까 러시아 그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무산 계급들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가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맨 앞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하는 계급 의식 이런 거죠. 전투하는 계급 의식을 내세우면서 당의 문학,
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해 문학. 당해 문학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극좌적인 소장파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극좌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경의 소장파인 안막, 김효식, 유민식, 권환 등이 이제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이의 눈으로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는 기치로 제2차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이의 눈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전이의 눈으로서 이제 그 사물을 보아야 한다는 기치로 제2차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계급적 전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셰비키 혁명에 준하는 어, 무장 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혁명적 그러한 그 투쟁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투쟁 의식이 주요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장파가 부각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단체 자체가 제2차 방향 전환기 31년에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단체 안에서 핵심이라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25년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5년 출발을 할 때 뭐 박영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주축이 됐었는데 그들은 이제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득권 세력을 바라보고 있던 젊은 그룹들 여기에 나와 있던 안막이라든지 김효식, 권한 이런 인물들이 보면서 야 니들은 그 목적 문학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적 문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그룹들이. 그래서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전위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이야기했었고 계급 투쟁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당의 문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의 문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이제 민족보다는 당성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죠. 당성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1935년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31년에 치안유지법 강화로 인해 가지고 사상 탄압이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프에 이제 제 1, 2차 검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박영희, 백철, 신유인 등이 전향을 선언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카프 아니야. 나 이제 안 할게라고 하면서 전향해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35년에 김효식이 이제 해산계를 제출하면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카프의 2차 방향 전환 이후에 그 주도권은 주로 이제 임화가 가지게 되거든요. 카프 서기장인 임화가. 그래서 이 임화가 이후에 이제 어떠한 그 프로문학의 핵심 인물로서 많은 그 업적들을 남기죠. 시도 굉장히 좋은 시들을 우리 오빠와 하러 같은 그런 좋은 시들을 많이 남기죠. 그런데 이제 임화가 카프 서기장이 됐던 게 20대입니다. 20대. 그러니까 임화도 그러니까 카프의 서기장이 됐다라는 것은 카프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고 천재적인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임화의 어떠한 그 일생을 갖다 좀 되짚어 보시면 그 아실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카프가 이렇게 해산이 되면서 카프가 이제 문학사에 남긴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제 시가 형식의 발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투쟁 용어가 시어에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래의 어떤 시어들과는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시어들이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자연 대상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 대상물의 변화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었다면 이 카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생경한 투쟁 용어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실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투쟁 용어들이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어들이 막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명령적이면서 선동적 구문을 제시하고 구호적이고 선동적 작품들 가자 뭐 투쟁 앞으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어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임화의 네거리 순이, 우리 오빠와 하루와 같은 단편 서사시가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 서사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짧지만 그 안에 서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 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서정성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그런데 이 임화는 단편 서사시, 그러니까 짧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 단편 서사시를 추구함으로써 소설과는 대비되는 시로서의 어떤 리얼리즘적 요소를 내적 형식으로 구현해낸 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 형식적 측면에서 외적, 내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적 형식의 변화. 주관의식의 강렬한 경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기진의 붉은지라든지 박영희의 사냥개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경향으로서 신경향파 작품이 주로 드러나는 소설 형태지요. 그러니까 주관의식이 강렬해졌다라는 겁니다. 소설적 형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생경한 투쟁 용어와 더불어서 단편서사시라는 게 출연을 했다면 소설적으로는 주관의식이 강렬해졌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대상의 묘사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최서해라든지 이기영 작품에 드러나는 경향으로서 주관의 표현보다는 대상의 묘사를 중시하는 소설적 형태를 보여줬죠. 그래서 뭐 최서해나 뭐 이기영은 워낙 뭐 유명한 소설가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경의 고향 같은 작품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물론 이제 엄청 두껍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도 괜찮은 작품입니다. 더불어서 내적 변화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최서해의 홍염을 보면 매개 인물, 그러니까 다른 인물보다 의식화 수준이 높아서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보다 나은 유토파로 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이제 매개 인물이라면 이 매개 인물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최서의 홍염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중심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서 뭐 이런 거죠. 시문의 상록서에 보면 그 리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이광수의 무정을 보면 최형식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식이 모든 걸 리더에 가잖아요. 매개 인물로서. 그러한 인물들이 홍염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인물군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목적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 중심이면서 또한 뭡니까? 민중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우리의 주변 생활 주변에 드러나 있는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리얼리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또한 조명희의 낙동강 같은 경우 매개 인물보다는 문제적 개인이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영의 고향 같은 경우는 매개 인물로 주인공 김희준이 등장하여 농민의식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그 형식도 쫓아가면서 그 작가군들의 작품들을 보면 내적 변화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는 것은 그 매개 인물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이 개개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떠한 그 전에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머지 그 인물들은 그냥 부수적 인물로서 크게 소설 안에서 기여하지 못한 것들에 비해서 이 프로문학 소설에 있어서 프로 소설들을 보면 그것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소설적 형식의 변화이면서 발전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프로문학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로문학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이기영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이기영이라든지 조명이 최소의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요. 그다음에 김기진, 박영희도 역시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화 이렇듯이 이 1920년대, 30년대의 대표적 문인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프로문학 출신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카프의 어떠한 그 프로문학적 성격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설 안에서 혹은 시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프로문학도 하나의 그 다양성 측면 안에 놓여 있는 한 일군의 작가군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론 목적문학이라는 어휘를 내세워 가지고 어떠한 그 볼셰비키즘이라든지 혹은 목적이 민중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투쟁적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내적 완성도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니까 프로문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1920년대, 30년대 한국 문단의 주축 세력으로서 이러한 작가군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러한 문학적인 것들을 이행했고 작품을 남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일단 프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저항의 대응 방식으로서 시문과 한용운, 그다음에 윤동주 이 세 명의 시인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작품을 제가 좀 읽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항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